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황현산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오늘에서야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열흘 남짓 지났네요. 예. 말복이 지나면서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풀벌레가 들려오는데 네. 이런 밤이면은 황현산 선생님은 어떤 글을 쓰셨을지 참혹 궁금합니다. 예. 황현산 선생님은 고려대학에서 오랫동안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시를 가르쳤죠. 그리고 현장 비평도 아주 왕성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번역에서도 각별한 깊이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알만한 책으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아주 멋진 언어로, 간결한 언어로 번역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이 황현산 선생의 글에서 우러나는 품격을 맛볼 수 있는 산문집이 두 권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밤이 선생이라고, 하나가 사소한 부탁인데요. 오늘 밤이 선생이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일 사소한 부탁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멀리서 존경하고 정말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각별하게 생각이 나네요. 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선생은 당신의 그 서재를 감옥으로 비유하고 하셨었어요. 예. 서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서재가 대부분이 그 고인이 된 사람들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인이 된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글을 쓰고 하는 그 시간, 밤이 곧 선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 선생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하나가 빠뜨리기가 어려운데요. 이 책을 펼치면 맨 처음에 서문에 해당하는 짤막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나는 내가 품고 있던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더듬어내어 합당한 언어와 정직한 수사법으로 그것을 가능하다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 생각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 그리움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였다. 도시와 마을을 사랑하였고 밤하늘과 골목길을 사랑하였으며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1000년 전에도 수수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고 있었을 이 꿈을 아직도 우리가 안타깝게 꾸고 있다. 나는 내 글에 탁월한 경륜이나 심오한 철학을 담을 형편이 아니었지만 오직 저 꿈이 잊히거나 군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재주를 바쳤다고는 말할 수 있겠다. 정말 문장 잘 씁니다. 이렇게 맛깔나게 쓰기 쉽지 않은데 사소한 그 대상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철학들을 읽어내는데 그걸 감싸는 이 문장의 격이 정말 남다릅니다. 이 책에는 서너 페이지 정도 분량의 짤막짤막한 글들, 주로 신문의 컬럼 형식으로 발표했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의 글들이 많은데요. 부분은 80년대, 90년대 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두 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띈 글 중에 하나가 소금과 죽음입니다. 예. 황 선생 고향이 저 신안 앞바다 조그만 그 섬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렸을 때 염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소금 하면은 도판염, 장판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염전에는 그대로 흙이 있는 상태로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도자기를 깔기도 하고 타일을 까는 거죠. 예. 그 타일을 깔아서 이 채취한 소금을 도판염이라고 하고 또는 장판을 깔아서 채취한 소금을 장판염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닷물에서 채취한 것 토판염이라고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 흙이 있는 상태로 소금을 얻다 보면은 조금 지저분하겠죠. 흙도 보일 테고 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씁니다. 보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도시민들은 늘 자연산을 구하지만 벌레 먹은 소체에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자연에는 삶과 함께 죽음이 깃들어 있다. 도시민들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철저하게 막아내려 한다. 그러나 죽음을 끌어안지 않는 삶은 없기에 죽음을 막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까지도 막아버린다. 죽음을 견디지 못하는 곳에는 죽음만 남는다.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산답시고 우리 고향 마을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소금을 고르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치다. 살아있는 삶, 다시 말해서 죽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삶을 고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좋은 식품을 고르기 위해서도 사람 사는 동네에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씁니다. 예. 좋은 음식, 좋은 식품을 고른다고 하면서 늘 위생 처리된 것만 찾곤 하죠.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한 삶이란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그 소금 이야기에서 읽어냅니다. 예. 이런 글들입니다. 사실 저도 글을 쓰긴 합니다만은 이런 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황 선생 글을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주 일상적인 소재에서 인생의 저 철학까지 탐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예. 시인들이 시를 써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보통 학생들이 시인들은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 달 평균 30만 원쯤 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놀랐겠죠. 예. 근데 황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아, 정말 멋진 말입니다. 네. 이런 말들 하나 딱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30만 원으로도 또 당당히 살 수 있는 그 내공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의 존재 이유, 시의 존재 이유. 우리가 시가 있는 금요일을 통해서 매주 시 몇 편을 읽곤 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젊은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밝게 비춰줄 한 광채의 존재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서 보았으며 자신이 그 빛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란 것도 배워서 안다. 그래서 그는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게 된다. 어쩌면 그가 쓰는 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이리저리 조합했을지 모른다. 제가 무엇을 썼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제목을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진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말장난을 할 때조차도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다. 그는 자기 자신도 누구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는 벌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쓰는 말들이 그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늘 새롭게 관계를 맺기에 그의 시는 이 모욕 속에서, 이 비루함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려던 사람들을 다시 고쳐 생각하게 한다. 인간이 수수천 년 사용해온 말 속에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다. 제가 쓰는 말을 통해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그친 적이 없이 빛났던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을 저 광채와 세계와 연결하려는 또한 그 세계가 드문드문이라도 한 뼘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던 시인에게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같은 것은 없다. 그의 용기는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이다. 어떤 파라코라도 그 용기를 욕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정말 찬란한 삶, 아름다운 삶을 보아버린 사람들은 시인들일 테고요. 그 시인들은 이 비루한 삶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건 3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비평가로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황금과 돌이라는 글인데요. 예. 2012년 글입니다. 2012년 무렵에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발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게 몇만 년, 몇 억 년 세월을 견디고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풀 한 포기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그걸 왜 함부로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사막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매사운 질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보죠. 그 말을 듣자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였다는 최영 장군이 떠올랐다. 달리 말해야 한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고 말해야 진정한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무슨 큰 깨달음이 얻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면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깨달음으로 여긴다.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무와 풀과 돌을 그 자리에 놔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제값을 한다. 그것들이 없으면 이 나라 땅이 없고 이 나라 땅이 없으면 이 나라의 삶이 없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은 황금 알을 낳는 닭과 같다. 황금은 한때의 황금이고 자연은 수수만 년 세월의 황금이다. 그래서 나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바위를 깨뜨리지 말라. 내 고향의 순박한 농부와 어부들이 내내 후회하고 있는 일을 지금 당신들은 어마어마한 명분을 내걸고 저지를 하고 있다. 1000년 세월을 팔아 한 시절을 살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라. 나라를 사막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키려는가? 네, 나라를 사막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키려는가? 강을, 우리 강산의 젖줄을 녹조 라떼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짓을 하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산문지 곳곳에서 이런 현실 비판의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글이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답니다. 2009년에 쓴 글인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짤막한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서를 다시 읽으면서 문학비평가다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 구절은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죽음을 결심한 한 가장이 가족에게 당부하는 말로 쓴 이 14줄의 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6줄로 가장 긴 첫 부분에서 고인은 여전히 공인의 신분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 그는 먼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여러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이 여러 사람은 우선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는 말일 것이나 그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니고 그를 어떤 정치적 상징이나 그 구심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기서 빠질 수 없기에 그 안타까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고인이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썼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과 연결된 주변 사람들의 부담만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희망에도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될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말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썼다. 창조적 활동가였던 고인은 이제 자신에게서 창조 역량을 더는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 인간의 위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고난 앞에서 그 위엄은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결단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고인은 그 일을 결행했다. 자신의 죽음에 임해 가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세 줄의 당부와 두 줄의 이유 설명으로 되어 있다. 고인은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라면서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여기에는 물론 땅과 몸이 하나라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가 있지만 비록 죽음이 인위적이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 결과이기에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고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를 운명이다
라고 짧게 썼다. 이 운명은 제 희망이 오욕으로 덮인 것을 바라보며 몸을 찢어야 하는 사람의 처절한 운명이다. 그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희생에 속한다. 거기에 패배주의는 없다. 고인이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세 줄로 짧다. 화장하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라고 당부했으며 오래된 생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작은 비석은 공훈을 적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할 이 비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면목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고인은 이렇게 그 영욕의 자리였던 생물학적 육체의 흔적을 지상에서 지우고 싶어 했으나 역사에 걸었던 기대를 끝내 접지 않았으며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래된 생각은 깊은 생각이다. 그는 역사의 깊이를 믿었다. 고인은 순간마다 한 뜻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졌던 사람답게 죽음 앞에서도 전적으로 죽음에 관해서만 말했다. 처절한 결단을 향해 추호의 주저함도 없었던 고인의 유서에는 짧은 문장과 비교적 긴 문장이 어울려 만드는 단호한 리듬과 처연한 속도감이 있다. 이 다감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의 절명사는 고결한 정신과 높은 집중력에서 비롯하는 순결한 힘 아래 우리 시대의 어느 시에도 보기 드문 지적 정기장치를 감추고 있다. 고인이 믿었던 미래의 힘과 깊이가 그와 같다. 네,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밤이 선생이라는 산문집에 실린 많은 글과 함께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삶과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유서의 정신들을, 철학들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 우리 황현산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몹시 아꼈다고나 할까요? 또 존경했다고 할까요? 그 생각이 짧지만 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우리 황현산 선생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산문집 밤의 선생이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황현산 선생님의 평론을 보면은 평론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만한 깊이도 없고 이만한 문학성도 없고 그러면서 이만한 인간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런 평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문학 이론들 다 끌어들여서 독자들을 기죽이는, 예. 그러면서 문학 권력을 휘두르는 비평가들이 적지 않죠. 잘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이러면서 막 훈계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글을 쓰는 분들은 여러 이론들 동원하지 않고도 사소한 그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간결한 문장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곤 하죠. 예. 황현산 선생님 대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내일도 황현산 선생님의 작품 만나보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였습니다.